이럴 수가. 저 아이가 설마?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 7시 저는 강남 청담동 고급 일식당 2층 프라이빗 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조이면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긴 생머리가 우아하게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고든 자세로 앉아있는 그 뒷모습이 왜일까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그런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거든요. 일식당 특유의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고급 히노키 나무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 여성의 어깨가 가볍게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숨을 쉬는 모습까지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겨우 다리에 힘을 주고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손은 주먹을 쥐어도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등을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입안에서는 쓴맛이 가득 퍼졌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도 제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마주보며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서연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얼굴 윤곽, 눈매, 미소.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을까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듯이 의자를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었고 저는 그제야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0살 김정숙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 청담동의 고급 일식당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가 약혼녀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27살 우리 아들이 작년 캐나다 연수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여자일까? 얼마나 예쁘고 착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약혼녀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설렘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었고요. 그보다 더 깊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제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무역회사에 다니는 우리 아들은 평소에도 저를 무척 챙기는 효자거든요. 오늘도 제가 긴장할까봐 계속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편 상철 씨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약혼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65살 남편은 은평구에서 저와 함께 작은 야채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늘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에요. 평생 크게 화내는 법이 없고 언제나 저를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그 약혼녀는 자신을 김서연이라고 예의 있게 소개했습니다. 올해 31살이라는 그 여자분은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유창한 한국어로 예의 바르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이 왜 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알 것 같았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모두 의사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셰프가 직접 나와서 오늘의 메뉴를 설명했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회, 정갈하게 빚은 초밥, 따뜻한 국물 요리. 평소 같았으면 감탄하며 먹었을 음식들이었지만 지금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자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드는 모습,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 모습.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그 버릇까지도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남편이 그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대답했습니다. 3살 때 캐나다로 입양되었다고,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다고, 지금도 한국어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3살, 입양, 캐나다?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들어 올렸어요. 자연스럽게 자기 잔에 물을 따르는 그 순간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왼쪽 손등에 있는 동전만한 크기의 흔적이 조명에 비쳐 보였어요. 오래되어 희미하지만 그 모양이, 그 위치가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8년 전 어느 봄날에 기억한 조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잊으려 애썼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 순간. 작은 손등과 눈물로 얼룩진 그날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놓쳤고 그것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겨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제가 아는 그 기억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비슷한 경우일 뿐이에요. 왼쪽 손등에 화상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3살 때 캐나다로 입양된 한국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지금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조금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라고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부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근거림, 이 절절한 아픔, 이 견딜 수 없는 그리움.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분이 물잔을 들어 제 잔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눈물로 그리워하던 그 아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떠오르는 걸까요? 제 입에서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스쳤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물잔을 들어 올렸고 왼쪽 손등에 그 흔적이 또다시 조명에 선명하게 비쳤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고 중간중간 벽을 짚어야만 했어요.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꼭 잡았어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아이와 관련된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28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8년 전, 1997년 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반지하 단칸방 3평. 그곳이 우리 세 식구가 사는 집이었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었는데 그 돈도 매달 내기 빠듯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 하나, 그리고 냉장고 대신 쓰는 스티로폼 박스가 전부였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하게 들어와 이불을 몇 겹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 민수 씨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는데 비가 오거나 일이 없으면 그마저도 못 받는 날이 많았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월세 빼면 135만 원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도 함께 일어나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거친 손을 가진 남편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출근하기 전 꼭 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힘을 주곤 했습니다. 3살 딸 서연이는 그때 참 예뻤어요. 아빠가 출근하려고 하면 작은 다리로 뛰어와 꼭 껴안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딸을 번쩍 들어 올려 볼에 뽀뽀를 해주었고 딸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그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나가면 저는 딸과 함께 하루를 보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싼 채소를 골라 샀고 점심은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 딸과 나눠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딸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놀아주었어요. 장난감이라고는 색연필 몇 자루와 공책 한 권이 전부였지만 서연이는 늘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렸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서연이가 달려가 아빠를 맞이했고 우리 세 식구는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두부 한 모가 전부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면 좁은 방에서 세 식구가 강아지처럼 붙어서 잤습니다. 남편이 한쪽에 제가 한가운데 그리고 서연이가 제 품에 꼭 안겨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드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때 일어난 일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일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피곤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서연이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잠깐 눈을 붙이려고 벽에 기댔어요. 그때였습니다. 3살 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연이가 냄비 근처에 다가왔다가 뜨거운 국물이 왼쪽 손등에 쏟아진 거였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등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고 아이는 너무 놀라고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딸의 손을 찬물에 담그며 오열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정신 차렸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치료비로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틀치 일당이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왼쪽 손등에 흉터가 많이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의 작은 손등에 남을 그 흉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엄마로서 너무나 못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이의 손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거죠. 더 큰 비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997년 4월 15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하늘이 유난히 어두웠고 봄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불길하게 들렸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얼굴빛도 평소보다 안 좋아 보였고 어젯밤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셔서 몸이 무겁다고 했어요. 제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남편의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오늘 일당 안 나오면
이번 주 생활비가 빠듯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붙잡았더라면, 아니, 그랬어도 소용없었을까요? 남편은 우산도 없이 종이 상자 하나를 대충 접어서 머리에 쓰고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남편의 모습, 비에 젖은 얼굴에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서연이가 창문에 작은 손을 대고 아빠에게 손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안녕, 빨리 와. 그 작은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아빠와 딸이 나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다시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후 2시 반쯤 되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냐고, 박민수 씨 아내가 맞냐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니야, 안 돼.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정신을 차리고 이웃집 아줌마에게 서연이를 맡겼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병원으로 달렸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기를. 제발 살아만 있어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커튼 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 온몸에 피투성이었고 머리에는 새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붙잡으며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층 높이에서 추락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지셨나 봅니다.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뇌 쪽 손상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를 따라 달리며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요. 우리 서연이가 기다려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고 또다시 보니 6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냐고 안타깝지만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제 울음소리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 천을 걷어내고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산재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장례비와 밀린 월세, 병원비를 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산재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금도 턱없이 적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딸 아이가 엄마 등을 토닥이며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밥 먹다가도 아빠는? 그때마다 제 가슴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날 밤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좁은 방에 딸과 단둘이 누워 있자니 그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반포기와 된장 조금이 전부였어요.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서연이를, 우리 서연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지? 며칠이 지나자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딸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먹일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쑤어 먹이고 김치 국물로 간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고 결혼 후에는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까요. 구직 광고를 보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는 월 80만 원인데 3살 딸을 맡길 곳이 없었고 새벽 청소 일은 딸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고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보상금으로 받은 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 다 없어질 돈이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3살짜리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해외 임양이라도 생각해 봤냐고.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서연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서연이는 제 목숨이에요. 그런 말씀하지도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계속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지금 상황에서 서연이를 대학까지 공부시킬 자신이 있냐고.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 서연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부모로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깊이 고민해 보라고.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며칠 후 딸이 또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라면 하나를 끓여 딸에게 주고 저는 그 국물만 마셨습니다. 딸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해외 임양 상담소 전단지를 꺼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저에게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준비하고 있는지. 결국 저는 그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평생 지우지 못할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의 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서연이도 저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캐나다에 계신 의사 부부가 한국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신다고.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시고 교육 환경도 최고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게 우리 서연이를 위한 길인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2주일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딸을 꼭 안고 울었어요.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천진난만했어요. 제가 울고 있으면 작은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아파서 울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또다시 무너졌어요. 집안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김치도 바닥이 보였고 쌀독도 거의 비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조건에 미달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상금이 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상인 아주머니가 버리려던 채소를 얻어왔어요. 시든 배추잎, 무른 당근, 상한 부분만 잘라내면 먹을 수 있는 것들. 부끄러웠습니다. 손을 내밀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딸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걸로 야채죽을 쑤어 딸에게 먹였어요. 서연이는 맛있다며 작은 입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어요.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니. 이게 다라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난 딸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코를 훌쩍이고 기침을 하는 딸을 안고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3,000원. 약사 앞에 서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진통제라도 주세요. 빨리 낫는 약으로요. 약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가장 싼 감기약을 꺼내 주었습니다. 5,000원이었어요. 집에 가서 남은 돈을 긁어모아 다시 약국으로 달려갔고 겨우 그 약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을 업고 걸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감기약 하나 제때 사주지 못하는 엄마.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엄마. 이런 엄마와 함께 있으면 우리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약을 먹이고 딸을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한구석에서 딸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엄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면,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입양 보내겠다고. 그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숨이 막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5월 어느 화창한 날 아침이었어요. 상담소 직원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에게 가장 예쁜 옷을 입혔어요. 분홍색 원피스였는데 제가 시장에서 산 거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서 입혔어요. 딸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고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도톰한 입술. 이 얼굴을 이제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는 가족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설레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임스 박사님과 수잔 박사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부부였는데 따뜻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인사를 나눴고 그분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잘 키우겠다고. 수잔 박사님이 무릎을 꿇고 서연이 눈높이에 맞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낯선 사람이 무서웠는지 제 다리 뒤로 숨었어요. 제 치마를 꼭 움켜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 따뜻한 체온, 엄마 냄새를 맡으며 안심하는 딸. 모든 게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딸의 작은 심장이 콩콩 뛰는 소리가 들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서연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기 계신 분들이 서연이 새 엄마 아빠라고, 엄마보다 훨씬 더 잘 키워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3살 아이가 무슨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딸이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엄마와 떨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갑자기 딸이 제 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작은 팔에 힘을 잔뜩 주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매달렸어요. 제 옷깃을 쥔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살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울부짖었어요. 제 목을 감은 작은 팔이 점점 더 세게 조여들었고 딸의 작은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대로 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울음 속에서, 그 절규 속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상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고. 저는 딸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억지로, 정말 억지로 딸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딸은 더욱 세게 울었고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을 움켜쥐었다가 놓쳤다가를 반복했고 제 얼굴에 매달리려고 했어요. 엄마, 엄마. 그 절규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수잔 박사님이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딸은 그분의 품에서도 계속 울면서 저를 향해 2 팔을 뻗었어요.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고 다시 펴고 엄마 잡으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어요. 게이트로 향하는 그분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분의 어깨 너머로 계속 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흔들고 제게 오려고 몸부림치고 엄마. 그 울음소리가 공항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절규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점점 멀어지는 딸의 모습만, 계속 울고 있는 딸의 목소리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빈 껍데기였습니다. 딸의 옷이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양말, 해진 원피스, 색연필. 하나하나를 안고 울었습니다. 밤낮 없이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1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고 걸을 때마다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딸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뿐만 아니라 깨어 있을 때도 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딸이 보였고 방 한 구석을 바라보면 딸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는 딸, 엄마를 부르는 딸, 환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잠들면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공간만이 저를 맞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 순간 딸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가 살아야 해요. 엄마, 행복해야 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서연이가 더 슬퍼할 거야. 나와 우리 딸은 살면서 언젠가는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이듬해 여름이 되었습니다. 동네 게시판에서 구인 광고를 보았어요.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에서 행정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종 서류 정리, 우편 업무, 간단한 문서 작성. 경험이 없어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공장이었는데 사무실은 깨끗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는데 그분이 바로 정상철이었습니다. 37살의 상철 씨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는데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눈빛이 깊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천천히 가르쳐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낯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법부터 시작했어요. 상철 씨가 옆에 앉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 서류는 이렇게 분류하고 저장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제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는데 상철 씨가 늘 제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당신 반찬을 제 도시락에 덜어주시며 많이 드시라고, 너무 마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상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 사무실에 둘만 남아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상철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1년 동안 병원에 다녔지만 결국 떠났다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가 저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하시라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입양 보낸 이야기를 했을 때 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숙 씨,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미 딸을 버린 나쁜 엄마인데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당신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해 5월 상철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잠시 쉬러 가자고, 제주도 어떠냐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에 있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습니다. 밤에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였습니다. 그대여 변치마오, 영원히 변치마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물었을 때 상철 씨가 저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함께 행복해요.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랜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치유했고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생리가 늦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혹시 몰라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임신 5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감정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동생을 낳게 되었어. 미안해. 상철 씨에게 연락했을 때 그분이 환호성을 지르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건강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10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친한 이웃 몇 명과 상철 씨 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웨딩드레스 대신 깨끗한 한복을 입었어요.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듬해 2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 3.2kg이었어요. 이름을 정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슬기롭고 준수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아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동생을 낳았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철 씨의 사업은 점차 안정되었고 10년쯤 지나서는 회사를 좋은 조건으로 매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 은평구에 작은 야채 과일 가게를 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서연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좋은 부모님 만나 잘 자라기를. 그리고 28년 후 민준이가 27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캐나다 연수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하필 캐나다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돌아왔고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들어왔고 집안은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설레는 듯 흥분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식탁에 앉은 민준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기회가 왔다고, 1년 동안 해외에서 어학과 업무를 배울 수 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냐고, 어느 나라냐고. 엄마, 캐나다 연수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찰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캐나다.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괜찮냐고 다쳤냐고 물으며 제 옆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국자를 주우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미끄러웠다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단 한 명만 선발되는데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토론토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어요. 좋은 기회라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캐나다. 28년 전 서연이를 보낸 그곳.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왜일까요? 왜 가슴 한편이 조여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전 김포공항이 자꾸 떠올랐어요. 울부짖는 서연이, 떨어지지 않으려 제 목을 꼭 붙잡던 작은 손, 점점 멀어지던 뒷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은 업무 경험과 영어 실력으로 전형을 하나씩 통과해 갔어요. 영어 테스트, 업무 역량 평가, 임원 면접,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뻐했어요.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고, 저도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6월 어느 날이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가족이 함께 민준이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자주 연락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는데 이상했어요. 28년 전 서연이를 안고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던 작은 몸, 따뜻했던 체온, 엄마 냄새를 맡으며 안심하던 얼굴.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요? 민준이는 토론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모든 게 새로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원룸에 짐을 풀고, 오전에는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현지 회사에서 일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주말이면 혼자 토론토 시내를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높이 솟은 CN타워를 올려다보고 넓은 온타리오 호수를 바라보고 한인 마트에서 라면을 사왔다고. 가끔은 한식당을 찾아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엄마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 날씨가 좋다는 말,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말.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냐고, 약은 잘 챙겨 먹냐고. 민준이는 괜찮다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한국어를 하시는 간호사를 만났다고, 한국말도 정말 유창하시고 친절하셨다고. 제 심장이 또다시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도 서울 출신이라고, 어릴 때 캐나다로 입양되셨다고, 지금은 토론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입양, 서울, 간호사, 혹시,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캐나다에 한국계 입양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왜일까요? 왜 가슴 한편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신기해서 그렇다고, 참 좋은 인연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그 간호사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주말에 함께 만나 한인타운을 구경했다는 이야기.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조여들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에밀리 킴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그 이름을 들으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까봐. 아니, 저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단순한 불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나이를 물으니 31살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보다 4살 위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렇구나, 좋은 분 같다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에밀리 씨와 한인타운에서 만나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작은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씨가 양부모님 이야기를 해주셨다는데 의사 부부시라고,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 부부. 28년 전 김포공항에서 만났던 그 캐나다 부부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를 띤 제임스 박사님과 수잔 박사님. 혹시?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착각이기를,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바랬어요. 시간이 흐르며 민준이와 에밀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주말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폭포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그 위로 영롱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환하게 웃었고 민준이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또 다른 주말에는 온타리오 호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붉고 노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려 호숫가에 떨어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가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기억이 거의 없다고, 가끔 친부모님이 궁금하다고,
왜 자기를 보내셨을까 생각한다고. 민준이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에밀리의 양부모님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토론토 외곽에 있는 큰 집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미소를 띤 제임스 박사와 수잔 박사가 민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식탁에는 황금빛으로 구워진 칠면조 요리가 놓여 있었어요. 가족처럼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부모님은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라고 에밀리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겨울이 왔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형형색색의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상점마다 흘러나오는 캐럴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거리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와 에밀리는 손을 꼭 잡고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CN타워가 크리스마스 특별 조명으로 오색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불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에밀리를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얀 눈이 두 사람 주위로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불빛이 그 눈물을 반짝이게 했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민준이를 사랑한다고. 민준이가 에밀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에밀리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벽난로의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두 사람만의 특별한 밤이었어요. 민준이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가 민준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사랑을 속삭이며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깊어졌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갔어요. 그날 밤 두 젊은 남녀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뜨겁고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시간이 갈수록 민준이는 에밀리와 점점 더 행복해 보였어요. 전화할 때마다 에밀리 이야기뿐이었고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의 캐나다 연수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약혼녀 소개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청담동 일식당을 예약했다고 귀국하면 가족끼리 편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8년 전 제 품을 떠난 딸.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라면 어쩌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가슴이 이렇게 조여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강남 청담동 일식당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날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 예감이 틀렸기를, 그저 기우에 불과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강남 청담동 고급 일식당에서 저는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민준이의 약혼녀를 만나러 간 자리였어요. 남편과 함께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을 때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일어서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킴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 자랐다고, 의사 부부에게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지금은 토론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신기했다고, 3살 때 입양되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가 물 한 잔을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에밀리의 왼손을 보았어요. 손등에 뭔가 흔적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잔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을 때 저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화상 흉터였습니다. 왼쪽 손등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8년 전 3살 서연이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을 때, 제가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날, 당시의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흉터가 남을 거라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때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보았습니다. 에밀리의 눈매, 코, 입술. 제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제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아니야,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서연이라는 것을.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룸으로 돌아왔을 때 3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남은 식사 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대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에밀리의 왼쪽 손등만 계속 훔쳐보았습니다. 그 흉터. 28년 전 제가 본 바로 그 화상 흉터를.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얼굴은 뜨거웠어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서연이와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이와 에밀리가 먼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민준이와 에밀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식당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남편이 놀라 물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잠깐만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우리가 앉았던 룸을 치우려는 참이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용한 자리를 아직 치우지 말아달라고, 잠깐만 봐야 할 게 있다고. 종업원이 의아해하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에밀리가 사용했던 자리로 갔어요. 물컵이 있었고 수저와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사용한 물컵과 수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정이 있다고, 꼭 필요하다고.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컵과 수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집에 가자고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금만 진정하자. 정확하게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인터넷으로 DNA 검사센터를 검색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프라임 DNA 검사센터 전문기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저 혼자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줬고 물건 값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야채를 손질하다가 손을 베이기도 했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에밀리의 얼굴이 보였고 왼쪽 손등에 화상 흉터가 보였어요. 그리고 28년 전 김포공항에서 울부짖던 3살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일정 봤는데 다음 달에 약혼식 하면 어때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빨리 하고 싶어 한다고, 괜찮냐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다고.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연이가 제 목을 붙잡고 울부짖는 꿈, 에밀리와 민준이가 결혼식을 올리는 꿈,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이 절규하는 꿈. 땀에 젖어 깨어나면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월요일 오전 10시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방문하시겠냐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압구정역에 내려 센터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센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밝은 로비가 보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겨우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상담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상담사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 그 안에 제 운명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상담사가 전해주는 흰색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이렇게 가벼운 종이 한 장에 제 인생이, 제 가족의 운명이 담겨 있다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상담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보였어요. 손으로 꺼내 펼쳤습니다. 눈앞에 글자들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친자 확률 99.99%. 결론 친자 관계 확실함.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떨렸고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결과지를 적셨습니다. 서연이, 내 딸 서연이, 정말이었어.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상담사가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 친딸이에요. 28년 전 제가 캐나다로 입양 보냈던 그 딸. 내 분신 같은 내 딸이에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상담사가 물 한 컵을 건네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를 주워 가방에 넣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어둡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놀라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펼쳐 읽는 동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제가 28년 전 캐나다로 보낸 딸이라고, 왼쪽 손등의 화상 흉터를 직접 받고 DNA 검사까지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 딸과 아들 민준이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떡하냐고,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또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가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어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11시, 저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여보, 내일 민준이랑 서연이 불러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겠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고, 옆에 있겠다고. 저는 조금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진실을 말해야 해. 힘들겠지만 이게 민준이와 서연이를 위한 길이야. 더 깊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알려야 해.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평생 함께 걸어온 사람, 제 곁을 지켜준 사람. 내일이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배를 움켜쥐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붙잡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치 뱃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들고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멀어지고 거실의 불빛이 어두워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전화하는 소리도 민준아,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와. 응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손이 저를 만졌고 누군가 제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고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형광등이 흔들렸어요. 응급대원이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천장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여러 기계가 제 몸에 연결되었습니다. 혈압을 재는 소리, 심전도 기계 소리, 의사들이 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 모든 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응급실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급강하했다고, 신장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보인다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주치의가 왔습니다. 급성 심부전증이라고 했어요. 양측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고. 평소 만성 신장 질환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장이 안 좋았다고,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했고 온몸에 수액과 각종 모니터가 연결되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주치의가 남편과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긴급하게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제가 어떻게 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민준이에게, 서연이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금요일 아침,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삑, 삑, 삑.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링거 속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이제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전 10시쯤 주치의가 남편과 민준이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 후 남편과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설명했다고, 제 신장 기능이 5% 이하로 떨어졌다고. 투석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신장 이식뿐이라고. 민준이가 그 자리에서 즉시 말했습니다. 자기 신장을 드리겠다고, 당장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는 긴급 신장 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형 검사부터 시작해 조직 적합성까지 모든 항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민준이는 무너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민준이도 남편도 아무도 저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가 복도 벽에 기대어 오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석양이 중환자실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민준이와 에밀리를 불러달라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지금 이 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꼭 말해야 합니다. 남편이 민준이와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와달라고, 엄마가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오후 7시 네 사람이 중환자실 앞 작은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그곳으로 갔어요. 산소통을 달고 가야 했고 간호사가 계속 옆에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에밀리가 있었어요. 에밀리가 저를 보더니 급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 씨, 아니 서연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민준이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는 봉투.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민준이와 에밀리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친자 관계 확실함. 그 글자들이 네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친딸이야.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8년 전 첫 남편이 사고로 죽었던 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딸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했던 일, 뜨거운 국을 쏟아 왼쪽 손등에 화상을 입혔던 일, 그리고 딸이라도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서연이 너를 캐나다로 입양 보낸 일,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던 일, 매일 밤 딸의 환상을 보며 울었던 일, 죽고 싶었지만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던 일,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떨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서연이가 제 누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남매였다고요? 민준이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에밀리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에밀리에게 가고 싶었어요.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몸이 앞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이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몸 조심하라고. 하지만 저는 에밀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제발 용서해다오. 네 사람 모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운명 앞에서, 이 저주받은 상황 앞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치의가 달려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급강하하고 있다고, 당장 중환자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앉히고 급히 중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웠을 때 주치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상담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어요. 눈물을 닦으며.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뒤를 따라 나왔고 남편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서연이는 28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자기를 입양 보냈는지, 그리운 밤마다 궁금했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로, 죽어가는 환자로. 서연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치의를 찾아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민준이가 에밀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간호사라고, 신장 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 친어머니라고.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주치의와 함께 검사실로 향하는 모습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8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 드러났어요. 어머니와 딸, 오빠와 누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사실 남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에밀리는 신장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진행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지만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딸의 신장이 맞기를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맞지 않기를 빌어야 할까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기도하듯 간절히. 그날 오후 주치의가 상담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제 휠체어를 밀어 상담실로 갔고 민준이와 서연이도 함께 들어왔어요. 주치의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혈액형을 비롯하여 조직 적합도가 95%입니다. 교차 시험도 음성이 나왔어요. 거부 반응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매칭은 정말 드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가 서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병원 측에서 제 상태를 고려해 신속하게 수술 일정을 잡아주었고 수술은 사흘 후로 확정되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공중전화 부스에서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수화기를 들고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이는 양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것, 그분이 민준이의 어머니라는 것,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 것,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양부모님은 딸의 수술 소식을 듣고 곧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다. 사흘 후 수술,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새벽 서연이의 양부모님이 토론토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제임스 박사님과 수잔 박사님, 두 분 모두 일은 전후의 백발의 노부부였어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피곤하신 기색이 역력했지만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수잔 박사님은 곧장 서연이가 있는 병실로 가셨어요. 저는 복도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잔 박사님이 서연이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어요. 서연이도 양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도 들어가셨어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연이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잔 박사님이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수술이 두렵지 않냐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자기는 간호사라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이 한국 주치의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수술 계획, 마취 방법, 수술 후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라고 한국 의료진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수잔 박사님과 제임스 박사님이 제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8년 만에 제 딸을 키워주신 분들을 다시 뵙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두 분은 제 침대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앉혔어요. 저는 두 분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영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전해졌을 거예요. 수잔 박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어머니였다고, 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어머니였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박사님과 수잔 박사님은 서연이와 상담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수술 전 마지막으로 서연이의 심리 상태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 서로를 껴안기도 했어요. 1시간쯤 지나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나왔고 양부모님이 뒤따라 나오셨어요. 서연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두 분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비됐다고,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흘 동안 저와 서연이는 모두 수술 준비를 했어요. 금식을 하고 항생제를 맞고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취과 선생님과 상담을 했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수술 전날 밤 서연이가 제 병실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옆 의자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자기는 항상 친어머니를 찾고 싶었답니다. 왜 자기를 입양 보냈을까 궁금했고 밤마다 그리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다고, 서연이 너가 행복하기를 매일 밤 기도했다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포옹. 어머니와 딸의 뜨거운 포옹이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7시 서연이가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30분 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어 수술실로 향했고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서연이가 지나가며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과 민준이가 양쪽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천장에 수술등이 보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라고, 곧 잠들 거라고 했어요.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고 차가운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엄마가 정말 사랑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귀에서 삐삐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몸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이를 보았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서연이도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사를 가르던 그 큰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서연이 모두 잘 회복 중이었어요. 거부 반응도 없었고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완벽한 성공이라고 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서연이 병실로 갔습니다. 서연이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서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서연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제 딸의 손이었어요. 서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28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 저는 서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이도 저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제 입에서 계속 그 말만 나왔어요. 서연이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제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28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서러움이 마음속 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내가 행복하기를 빌었어. 저는 그 모든 말을 쏟아냈어요. 서연이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엄마가 궁금했다고, 왜 자기를 보냈을까 알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제 안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안다고. 28년 만에 재회, 28년 만에 포옹, 어머니와 딸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기적같이 성공했고 저와 서연이 모두 건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 큰 과제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남매로 밝혀진 두 사람, 사랑했던 두 사람. 그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회복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던 수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나란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3살 때 웃음이 참 많았어.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밝았지.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매일 퇴근하면 너부터 찾으셨단다. 그렇게 그날 밤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어요. 앨범 속의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3살 서연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서연이가 울먹이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만 남았어. 평생 간직했단다. 2주 후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잔 박사님이 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잔 박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28년 동안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수잔 박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임스 박사님이 앞으로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자고 말씀하셨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죠. 서연이는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3주차가 되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밤 민준이와 서연이가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침묵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이도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저 운명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남매가 된 두 사람.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했다고,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자기도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남매라고, 동생과 누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생 누나 곁을 지키겠다고, 동생으로 남겠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오열했어요.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얼굴을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로의 입술이 천천히 맞닿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입술로. 깊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사랑의 마지막 기억을 새기는 순간이었어요. 헤어지는 순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민준이도 대답했어요. 누나도 꼭 행복하라고. 두 사람은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4주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은평구 집으로 돌아왔고 서연이와 양부모님은 며칠 뒤 캐나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연이와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서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곧 다시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렴. 서연이는 양부모님과 함께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은평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채 과일 가게, 좁은 방, 익숙한 냄새. 모든 게 예전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짊어진 죄책감을 서연이가 용서해줬어요. 2달 후 은평구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신장 기능 완전 정상입니다. 딸분의 신장이 잘 자리 잡았네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내 딸 서연아. 너가 내 목숨을 살렸구나.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평온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은평구에서 야채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어요. 올 때마다 저를 만나러 왔고 우리는 함께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서연이의 일상을 듣고 토론토에 계신 양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눴어요. 화면 너머로 보는 딸의 환한 미소가 제 하루를 밝혀주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가끔 연락하며 남매로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딸.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서로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목숨까지 살려줬죠. 운명은 때론 잔인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남매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게 해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딸의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서연아, 민준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는 걸 믿으셨으면 해요.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지 못했고 결국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용서. 진정한 용서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혈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된 경험이나 용서와 화해로 행복을 되찾으신 따뜻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